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덕분에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게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원룸 전세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원룸 1층에는 국밥집이 있었는데 종종 늦은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도 한 끼씩은 꼭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국밥이 진짜 맛있기도 했고 저렴하기도 했고요. 공장에서 막 일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무섭기보단 신나더라고요.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있고 건강한 몸으로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독립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휴일이라 늦잠을 잔 날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국밥집 아주머니인가 생각하며 문을 연 그때였습니다. 어머, 진짜 사람이 살고 있잖아. 웬 중년의 여자가 나타나 저를 황당하다는 듯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이 집 주인이지. 제가 계약할 때 본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집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가씨는 누군데 여기 함부로 사는 거야? 저 이 집 전세 계약한 사람인데요? 도통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집 오늘 월세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들어온 데서 집 좀 확인하러 왔구만. 남의 집에 이렇게 막 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무슨 침입 그거 아닌가? 원룸의 주인이라던 아주머니는 제가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했다며 경찰을 부를 기세였고 마침 저희 집으로 올라오던 국밥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이랑 계약한 게 아니었어? 네, 다른 여자분이셨는데. 어머, 천세 사기네. 저는 그제야 제가 다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주인이라는 분에게 제 계약서도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아휴, 나는 몰라. 사기다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 짐 빼요. 내 입장도 있는 거잖아. 아주머니 저 고아해요. 저 갈 데 없어요. 일단 보육원으로 가 있던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누가 사기당하래. 내 알 바 아니니까 사활 안에 짐 빼요. 입주 청소는 내가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 정신이 다 아득했습니다. 이제 겨우 내 몸 하나 누일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당장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경찰서로 갔는데 사기가 맞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신고 접수는 됐고요. 오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범인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날리셨다고 보셔야 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어디 친인척 없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결국 터덜터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2번, 3번 확인하며 한 계약이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중개인에게도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명함에 있는 주소로도 찾아가 봤는데 없는 주소였습니다. 돌아와서 건물 밖에서 2층에 있는 제 원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두커니 제 방 창문만 보고 서 있는데 국밥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알아보고 왔어? 저는 눈물을 닦은 뒤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아주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어떡하니? 혈혈 단신으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간 자주 국밥집에 오가며 제 사정을 모두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좀 지내는 건 어때? 다 큰 아들이 있긴 한데 애가 나이에 비해 어려서 괜찮을 거야. 그때 제 귀에는 아들이 있다는 말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방도 하나 더 있으니까 지내. 그럼 저 월급 받으면 월세 낼게요. 아유, 뭐 그러던지. 그건 알아서 하는데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 고마워서 나도 돕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있는 동안은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럼 공장에 기숙사 자리 나올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네, 그래.
국밥집 아주머니는 주말이면 늦잠 자는 저를 깨워 밥도 주시고 한 번씩 김치나 과일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주말에는 국밥집이 가장 바쁜 시간에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국밥집 아주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혼자 별거 없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웬 성인 남자가 나와서는 제 짐을 불쑥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전적 때문인지 누군가 내 짐을 확 채가는데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오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네? 우리 엄마, 국밥집 엄마. 아, 그럼 혹시 국밥집 아주머니 아드님이세요? 그 남자는 대답 없이 제 짐을 들고 국밥집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다 큰 아들이 있는데 나이에 비해 어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인물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같이 지내다 보니 국밥집 아주머니 아들은 제가 홀로 세상에 나와 본 남자들과 달라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잘 키우신 건지 순수하고 착해서 담배나 술도 일절하지 않았고 뭐든 나서서 잘 도와주는 청년으로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 집안일도 척척하고 음식까지 잘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뜻을 전했을 때 국밥집 아주머니는 말려줬어요. 어릴 때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업고 일하다가 애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 지금 대학도 다니고 졸업하면 취업도 하긴 할 건데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씀은 유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지. 그게 얼마예요. 전 이렇게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려고 아주머니를 만났나 봐요. 그렇게 국밥집 아주머니 아들과 결혼하고 행복한 일상도 잠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자꾸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연애를 하시는 건가 싶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너도 우리 식구인데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뭔데 그러세요? 너희 시아버지 감옥에 있어. 네. 과부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에겐 남편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服 중이었죠. 혐의가 뭔데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 네. 지금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으면 말해. 괜찮으니까. 언제 출소하시는데요? 무기징역.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고 그럼에도 출소할 일은 없다고 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물을 결혼이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맙다. 내 인생에 사람 복은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내 은인이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은인이네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생각지도 못한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됐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출소하면서 시작됐죠. 예, 아가.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혹여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봐 심장이 다 철렁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 오늘은 절대 여기 오지 마. 알겠지? 네? 시어머니의 연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퇴근 후에도 식당에 절대 들르지 말라고 당부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연락을 받고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저는 급히 조트를 쓰고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식당 안은 난리가 나 있었고 시어머니 혼자 그걸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신 건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아가, 오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남의 장사를 이렇게 망친 거냐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려던 차였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해서 왔더라고. 그 사람이 누군? 그 순간 번뜩 깨달았습니다. 설마 아버님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아버님은 무슨? 그래 맞아 그 사람. 시어머니는 그 말의 끝으로 한동안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니? 글쎄 모범수로 특별 사면을 받았다지 뭐니.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잔인하게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았지만 초범이었고 모범수로 교화되었다는 이유로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가게에 CCTV 있죠? 그거 증거로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면. 저거 그냥 각자로 달아놓은 거야. 하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인간들이 많아서. 네? 어떡하면 좋니? 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식당 문도 닫으시고 집 안에 숨어 계셨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늘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이혼을 권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네가? 말도 안 된다. 너는 절대 나서지 마. 그래도 어머니, 이대로 부부관계로 있는 건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내가 이렇게 평생 숨어 살고 말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나는 찾아와도 너희는 절대 못 찾아갈 거야. 어머니 그래도요. 제가 만나 뵙고 도담 받을게요. 절대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결국 챙겨갔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죠. 시어머니가 현재 사시는 집은 그냥 두고 시어머니만 저희 집으로 모셔오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절대 너희는 들키지 않게 할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저희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 여기 오지도 마라. 그러다 그 사람이 쫓아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 그럼 어머니는요? 걱정할 거 없어. 나 평생 혼자 애 키우면서 산 여자야.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나는 그거면 돼. 그러나 얼마 후 저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탄 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안에는 상간남이 함께 있었고 저도 상간남의 소유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검은 원피스에 검은 책모자까지 눌러쓴 의문의 여자가 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며느리야. 그동안 잘 있었니? 그 여자는 10년 전에 실종된 시어머니였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뵈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이혼 서류를 들고 갔지만 거부당했고 또 어떤 날은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외출은 하시는 건가 생각하다가 전에도 종종 외출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애인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풀었던 의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퇴근하게 집에 갔었는데 안 계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몰래 나가서 일도 하고 장도 보고 그래.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가게는 어쩌실 거예요? 안 그래도 국밥집 말이야. 네 명의로 바꿔줄까 하는데. 아예 장사 안 하시려고요?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생활해 보태. 일단 제 명의로 바꾸고 월세 받는 건 어머니께 드릴게요. 저도 일하고 있고 남편도 곧 취업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럼 그렇게 해줄래?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를 양도받았습니다. 월세를 내놓았는데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덕분에 시어머니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뭔 일이 났구나 싶었죠. 지금 경찰서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실종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실종이라니. 많이 놀라셨겠지만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실종 상태라고는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타신 차량이 바다로 돌진해서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운전이라고는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뭔가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운전 못하세요.
시어머니가 운전하신 게 아닙니다.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셨고요. 이분도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그분은 누구신데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시아버지를 피해 몰래 밖을 다니던 시어머니가 대낮에 타인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바다 근처에서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차량 소유주가 설마 시아버지인가 싶었거든요. 이분인데 아시는 분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사진도 다 없애신 상태라 봐도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실종된 분은 동년배의 남자분이었지만 분명 시아버지는 아닌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성이 달랐거든요. 혹시 저희 시아버지는 아니시죠? 제가 그분을 뵌 적이 없어서요. 혹시 몰라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부탁했는데 경찰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분 가족에게도 연락하고 있긴 한데 미혼이셔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정신은 차려야 했어요. 일단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다음날 차량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도 발견됐나요? 아니요. 안에 두 분 다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면 어떻게 탈출은 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차에 타고 계셨던 분 모두 실종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블랙박스 복구 결과 함께 타신 분은 시어머님과 연인 관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오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간 두 분이 다면서 나눈 대화, 장소 등을 볼 때 연인 관계가 확실해 보여요. 물론 저도 가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은 서슴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고 차에서 내려 차 앞으로 걸어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걷는 등 어떻게 봐도 애인 사이로 보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독 사고 날만 두 분이 말씀이 없으세요. 차량 분석 결과도 운전자가 직접 바다 앞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신 거로 분석됐고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위협을 피해 살던 시어머니가 더는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인해 애인과 함께 바다에 뛰어든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경찰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정황이 너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서요. 일단 급히 차량 창문으로 나오신 것 같긴 한데 벌써 생존 시간을 넘긴 데다 하필 조류가 센 곳이어서 생존을 긍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미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브레이크가 또 고장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가속 페달은 분명히 운전자가 밟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눈앞에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차라리 모든 게 꿈이었으면 싶고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난 거면 좋겠다 싶었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봐도 시어머니가 실종된 건 현실이었고 몇 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와 상간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처럼 믿고 따랐던 시어머니가 떠올라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말도 못하겠고 다른 것도 아닌 상간남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실종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차마 시어머니 가게는 못 팔겠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직장에 잘 적응해서 살림살이는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남편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저도 남편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정신이 없던 무렵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발견된 건 아닐까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며느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러고 보니 그간 시아버지에게서 연락 한 번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연고자로 발견됐는데 이전자 검사를 해보니 신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나요? 네. 장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신데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진행할게요. 그때 눈을 감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보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주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직장이나 남편의 직장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친해진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고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검은 원피스에 검은 층모자까지 눌러쓴 여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락한 사람이 없는데 조문을 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장례식장을 잘못 찾아온 조문객인 줄 알았어요. 저 혹시 어떤 분 조문 오신 건지.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층모자를 벗겼습니다. 처음엔 얼굴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네, 며느리야. 그동안 잘 있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10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짧게 파마를 했던 머리는 길게 단정히 묶여 있었고 혈색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웬 노년의 남자분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이제야 만나네요. 정중한 태도하며 인상이 좋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혹시 이분이? 맞아. 나랑 같이 바다에 빠진 사람. 반가운 것도 잠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분과 함께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신 건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상간남은 나란히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섰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아버지의 사진을 보던 두 분은 저와 남편을 불러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와중에 식사라도 하시겠다는 건가 싶어 황당하던 차 시어머니는 10년 만에 보는 자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미안해. 엄마 혼자 도망쳐서.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 상간남을 보는데 상간남도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마 너에게 말을 못했는데 네가 시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해친 사람,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너무 놀라서 뭐라 듣고도 못하고 있는데 상간남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저와 이 사람을 협박할 목적이었죠.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말을 맞추고 온 건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둘이 살 생각이었을 거고 저희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 이유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어머니,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이분이랑 도망가신 거면 그대로 사시면 됐을 텐데 왜 오신 거예요? 혹시 저한테 주신 가게라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드릴 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조문객 하나 없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장례라 마음이 심란할 때였어요. 그냥 직장 동료들을 부를 걸 그랬나 싶게 허전하고 적막하더라고요. 이게 시아버지의 삶이었겠구나 싶어서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불쌍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별의별 의심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찾아와 행패 부린 건 맞아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무용고자로 발견되셨다고요. 어머니 지대가 행패 부릴 정도의 사람이면 저희한테도 부리고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 믿기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진짜였어. 저한테 가게 주신 것도 다 이럴 계획으로 그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시인했습니다. 맞아, 계획에 있었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계획이었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사람이 친 남편이란 살기 싫은 거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떳떳하게 사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우리 신랑, 어머니 사라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는 또 어떻고요. 구어로 자라 엄마처럼 따르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바다에 빠져 사라졌다는데 제 속이 없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상간남은 그런 시어머니의 눈물을 솔솔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줄줄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 가세요.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없고 어머니 가게는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꼭 잡았습니다. 아가,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싫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왜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오해라고요? 지금 두 분이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 놓곤 오해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첫사랑이었으면 불륜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두 분 어머니 결혼 후에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친구분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 친구를 해친 건 결혼 전이었고 범죄를 은닉했다가 결혼 후에 들킨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 어머니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서로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른이 되면 결혼하자고 누누이 약속하며 살았는데 제가 군대에 가자마자 시아버지 되는 분이 제 친구를 해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협박을 했더군요.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네 애인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야. 같은 동네 살던 건달이었는데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는 그렇게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 절대 전역하고 나와도 날 찾지 말라고. 그렇게 두 분은 헤어졌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결혼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까지...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죠. 왜 안 했겠니? 했는데 경찰이 증거가 없다잖아. 결국 그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나는 거의 지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는데 증거가 나온 거야. 사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거든. 협박에 못 이겨 혼인신고는 했지만 증거도 없다고 하고 그냥 날 협박해 결혼할 생각으로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해쳤던지 초범인데도 무기징역이 나올 정도였죠. 그 얘기를 하는 상간남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두 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인 거 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사실이었어. 그래서 아버님 출소하고도 두 분이 도망가신 거고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너한테 말한 대로 나 혼자 숨어 살 생각이었다. 이 사람한테도 더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그 사람이 출소했다고도 말했었지. 왜냐하면 결국 내가 끝장을 봐야 끝이 나겠구나 싶었거든. 그러다 혹여 내가 그 사람 손에 잘못되더라도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좀 돌봐달라고 했어. 그러니 당신은 다시는 내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어머니,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애들도 아니고 누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니들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결국 그 인간이 집착하는 건 난데 내가 가면 끝날 문제잖아. 내가 그 사람 손에 잘못되면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갈 거고 이번엔 영영 못 나올 테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상간남을 봤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잠시 눈을 맞추더니 결심한 듯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빠예요. 그는 제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탁하려고 했어.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그 다음엔 우리 애들 좀 당신이 챙기라고. 시어머니는 혼인신고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생리를 안 한 지 2달이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임신이더라고.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 이 사람 애가 내 배 안에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실은 도망가 살 생각으로 지방의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감옥에 갇힌 거지. 무기징역이 나오기에 다시는 안 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진짜 아버님한테는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해? 오는 연락도 안 받았어. 그때 이혼하셨어야죠. 그 인간은 사람도 해치는 범죄자야. 내가 이혼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묶여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안전하겠다 싶었어. 어쨌든 무기징역이니까 적어도 평생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지. 상간남. 아니 첫사랑의 안위를 걱정해 자기 인생을 범죄자에게 던졌던 시어머니의 사랑이 가슴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뭐하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평생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두 분이 실종됐을 당시 경찰이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와 차를 함께 탄 사람이 미혼이라 가족과 연락이 어렵다던 그 말이요. 저는 어머니의 첫사랑 그분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못 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랬지요. 전역하고 나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그만 잊으라고. 제 친구의 친놈이랑 결혼한 여자를 뭐 그렇게 그리워하냐고. 그건 핑계고 이 사람도 그 남자가 좋았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까지는 건너서 들었는데 그 애가 내 애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출산 소식을 들은 뒤로는 잊고 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누구도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다들 아는 눈치였는데 저한테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진짜 아버님은 일만 열심히 하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누구에게도 마음을 못 주는 아버님을 불쌍히 여긴 친구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밥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그 여자를 못 잊을 줄 알았으면 진즉에 알려줬을 거라고. 만나봐야 그 여자가 옛날 내 첫사랑이 아닌 걸 깨달을 거라면서요. 만나서 미련 다 털고 이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러는데 처음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국밥집으로 찾아왔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더 찾아왔다가 우연히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와 재회했다고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차에 이 사람과 딱 만난 거죠. 알아봤는데 가게 주인은 안 바뀌었다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르고 있었거든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첫사랑을 그 꼴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긴장이 좀 풀리자 시어머니는 농담도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웃음이 좀 나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참 두 분의 사연을 듣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출소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생이별이 시작됐죠. 연락 와도 받지도 않고 절대 안 만날 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꾸 집 앞으로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 인간이 본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병원이라며 연락이 왔는데 차 바퀴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 네?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어. 어느 날 이 인간이 가게 문틈에 쪽지를 써놓고 갔더라고. 선물은 잘 받았냐고. 당장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으면 네 그의 애틋한 첫사랑 투상 치르는 걸 보게 될 거라면서. 그렇게 협박까지 받고 계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제가 만나서 도장 받고 족수하겠다고 하실 때도 말리신 거예요? 사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자기 아들 며느리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싶었거든요. 당연하지. 그 인간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 아닌 걸 알더라고. 식당에 찾아온 날 난리를 친 것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도 그 사실을 알아서였어. 저도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인 걸. 아버님은 저희 남편을 물끄러미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알고 보니 콧대하며 고운 생김새가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독이 바짝 올라있는 사람한테 널 어떻게 보내니? 그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어. 오히려 네가 내 아들 며느리인 걸 알면 해치고도 남을 사람이었지. 화풀이로 말이야.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려 했던 제 자신이 오만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를 타고 바로 뛰어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더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다 생각한 거죠. 위장하자. 우리 둘 다 죽은 거로. 그렇게만 하면 그 인간이 너희까지 찾아가 괴롭힐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가게는 네 앞으로 옮겨놨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그 순간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찰이 두 분이 탄 차 브레이크가 이미 한번 고장나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제 말에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 그러시나 싶어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미 봤더라고. 갑자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인간이 자기 차에다 뭘 하고 있더래. 저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건지, 주차장에서 제 차에 뭘 하고 있길래 일단 모른 척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조문하러 다녀온 뒤 출장 기사를 불러서 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끊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이 기회라고.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라지면 그놈이 또 난리를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손으로 제 차 브레이크를 끊어놓기에 차라리 잘됐다 싶더군요. 제 손으로 제 차 브레이크를 끊어놨으니 우리가 바다에 빠져 실종되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바다까지는 가야 하니까 브레이크는 고쳤어. 다만 그 인간은 그대로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희를 괴롭히진 않을 것 같더라고. 근데 왜 바다에 빠지신 건데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지는 어떻게 해도 위험한 데다 사고 직후에 우리가 몸을 숨기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진짜 아버님의 적절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그분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것 봐. 무연고자로 발견됐다며. 네, 그럼 그분도 도망자로 서셨던 거네요? 그랬겠지. 또 잡혀 들어가긴 싫었을 테니까. 기가 차다가도 두 분이 저희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10년간의 작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결국 저랑 신랑을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잖니. 너희들이 안전한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 다음날 가짜 시아버지는 화장됐습니다. 그 자리엔 시어머니도 진짜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두 분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까지 데리고요. 즐겁게 놀다가 아이를 재운 뒤 그간 두 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애초에 뛰어들 때부터 창문을 열어놨었고 뛰어들자마자 나는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안 나.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 눈을 떠보니 해변이더라고.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거야.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했지. 결국엔 물을 뱉으면서 일어나더라고. 그 뒤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서 살았어. 원래는 가짜 여권을 만들까 어쩔까 했는데 우리 사정을 아는 친구가 지도세도 모르게 살 수 있게 도와줬어.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 좋은 건 뭔지 아니? 시골은 일하면 현금으로 일당을 줘.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모은 돈이 꽤 된다. 친구네한테 꼬박꼬박 월세 내고도 꽤 많이 모았지. 전에 모았던 재산까지 합쳐서 건물을 하나 사볼까 하고 있어. 얘기를 듣는데 문득 시아버지가 원래 살던 집이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실종이면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 처리되잖아요. 이미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 이 사람과 재회한 후로 이상하게 하나씩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덕분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가게에 있었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명의는 시어머니의 것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국밥집까지 팔아서 더 좋은 건물을 사시라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굳이 그 건물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제외하게 해준 건물이니 분명 우리 가족에게도 행운이 될 거야. 이제와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니? 그래도 그 건물 서울에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재건축해서 가격이 뛸 수도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오래된 빌라가 아파트로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시어머니의 건물까지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알고 계셨죠? 거기 재건축돼서 건물값도 있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연하지. 네 시아버지가 투자의 귀재더라고. 그 건물이 곧 재개발 지역이랑 같이 묶일 거라고 그러면서 값어치가 엄청나게 뛴다는 거야. 막말로 우리가 돈은 모았다지만 비싼 건물 살 정도는 아니었잖아. 딱 그 건물을 사면 좋겠다 싶은 정도였거든.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두 분의 고향 친구들 친인척들까지 해서 식장 안에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금껏 제 결혼을 비롯해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결혼식은 또 처음이었어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저희 신랑이 사회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의 말에 저는 물론 식장 안에 하객들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이 30년을 돌아서 비로소 부부의 결실을 맺는 자리였어요. 식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식순에는 시아버지의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편지 낭독이었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아들, 며느리에게 오늘의 이 기쁨을 모두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오랜 사연을 알고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를 위협한 한 남자의 지독한 스토킹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하나가 된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가 곧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지옥에서 제가 잠시나마 시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 나쁜 놈이 우리를 보고 피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와 알게 된 거지만 그놈은 결국 제 시아버지의 차 브레이크까지 끊었고 자칫 시아버지마저 그의 손에 세상을 떠날 뻔한 했던 거니까요. 그런 악행에 사이다를 날리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봤고 이제는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갈 두 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크는 걸 못 본 걸 못내 아쉬워하던 시아버님은 대신 저희 아이를 주말마다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요. 손자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크는 걸 못 본 게 못내 아쉬우신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육아에서 좀 벗어나 친구도 만나고 남편과 데이트도 나갑니다. 물론 눈치껏 아이도 데리고 가고요. 시부모님과 다 함께 나들이도 가고요. 결혼은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양쪽 부모님을 다 얻은 것처럼 든든해요. 저는 요즘 제 인생에 비어있던 퍼즐이 다 채워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